아직 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어디세요? 지내셨습니까? 네네네. 어디십니까, 지금? 아, 저 집입니다, 지금. 아, 댁이세요. 네네. 잘 지내셨어요? 근데 네네, 살이 잘 좀 지냈습니다.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요? 아, 예, 좀 단기간에 좀 많이 뺐습니다. 그냥 운동 좀 해가지고. 왜요? 아, 현장 돌기가 힘들어서. 걷기가. 그럼 몇 킬로 정도 감량하신 거예요? 지금, 한 12kg, 13kg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홀쭉해졌어요. 아, 예. 진짜. 야, 그- 아니, 그렇게 예. 감량을 10킬로 이상 하면, 네네. 주변에서 그러지 않아요? 어, 아픈 거 아니냐고, 뭐. 예, 워낙에 이제 좀 이렇게 거대했어갖고, 예, 근데 응. 이제 좀 묻는 사람들도 좀 있었습니다. 김영사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대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예전에 체중을 좀 많이 뺐을 때가 한 40kg 가까이 뺀 적이 있거든요. 아우, 예, 예. 40kg 가까이면은 초등학생 고학년이 몸에서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 주변에 저 아는 사람들이 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한 40 몇 킬로 지금 그 워낙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예. 아, 40 몇 킬로 뺀다 그래도 그렇게 체중이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교수님 근데 체중이 많이 나는 게 몸이 좋으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거 쫙 뺐는데 제가 그 딱 생각했던 거는 기대했던 거는 뭐 샤프해졌다. 뭐 이런 반응을 기대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오늘날 하는 것 같다고 아프냐고 뭐 병난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있으면 실려갈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지금 이혁재 아버님 오랜만에 딱 보는 순간 지금 비디오를 딱 봤는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말르셨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아, 근데 너, 사실 그, 오랜만에 보는 사람이 더 잘 보는 거잖아요, 되게. 아,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뭐 어디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뭐 저기 뭐 안 좋으신지 않고 뭐 이렇게 체중 감량 잘하셨으면 좋은 거죠. 뭐. 예, 이제. 그 집에서 같이 사시는 분이 뭐라 그래요? 저요? 예. 아,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혼자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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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가족들, 저기 뭐야, 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지금 어디 계신데요? 저는 지금 여기, 동탄, 그리고 오산 쪽, 그렇게 있습니다. 어, 동탄 오산이면 어, 뭐 서울에서 홍타 가까운데. 홍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동탄, 그러니까, 저기 뭐야, 저 삼성 쪽 있는 데 있고요. 저는 이제 그 회사 이제 협력사인데, 거기 이제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탄이라서. 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뭐 만나시고. 네네네. 이정도 감독님 안녕하세요. 돼요. 글쎄 옷을 갈아입으신 건가요? 아니, 똑같습니다. 어, 그래요? 티가 바뀐 것 같아가지고. 지금 화면을 좀 이렇게 좀 조정을 했더니, 그러셨군요. 네. 음. 제가 얼마 전에, 요새 제일 큰 화두가, 제가 이 전 시간에는 최근 2달 상간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렸었는데, 지금 그 얘기 또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지금 최근에, 어, 제가 대학원을, 과기대 안전공학과를 나왔거든요. 대학원을. 네, 박사까지 거기서 다 했는데, 저희 학교 박사과정을 졸업을 하려면, 졸업 논문을 쓰기 전에 영어로 논문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 학회에 논문을 투고를 해서 그게 출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쉽지는 않죠. 이게 한글로 논문 쓰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영어로 쓴다는 건 더 어렵고 절차나 이런 거 아는 것도 되게 힘들고 그리고 많이 써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박사과정 마무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말에 막 이렇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도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그분이 연세가 좀 있으시고 어쨌든 소위 말하는 현장에서 산전수전, 공전 뭐 다 겪으신 분, 굉장히 현장 경험 풍부하신 분. 근데 이분이 이제 박사과정의 코스워크는 다 끝났고 이제 논문만 쓰면 되는 거예요. 졸업 논문만 쓰면 되는 거죠. 영어 논문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투고하는 거를 제가 주저자로 들어가고 제 교신자도 들어가서 이제 요거는 조건이 끝났어요. 이제 졸업 논문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저께 이분하고 1시간 남짓 얘기를 했는데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졸업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 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냐면, 일단은, 그,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면서 쭉 보시겠지만, 우리 중간고사 가면 갈수록 이제 방법론 막 배우잖아요. 양적 연구, 통계 배우고, 그다음에 질적 연구, 뭐 이런 거 배우고, 뭐 연구 주제 선정하고, 질문지 만들고, 막 배우는데, 이거 하기 이전에 전반부에는 지금 여러분들 계속 보시는 게 논리적인 글쓰기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공학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대 출신들의 대학원 다니신 분들의 최대 리스크가 바로 그거 같아요. 최대 리스크가 글쓰기가 안 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글쓰기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게 문제냐면, 어, 우리 논문은 논설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장을 하고 주장에 맞는 근거를 붙이는 글들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글이라고 하는 형식 자체는 음절이 어절이 되고 어절이 문장이 되고 문장이 단락을 이루고 단락이 절이 되고 절이 장이 되고 막 이러면서 쫙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커지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글을 쓴다는 것, 특히나 이렇게 논문을 쓴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내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어떤 한 주제를 완전히 이렇게 확 모아가지고 이만했던 걸 계속 이렇게 막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점으로 딱 만든 다음에 얘를 어디다 배치할까? 요거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단락을 구성하는 방법 중에서 두갈식이나 미갈식이나 양갈식이나 무갈식이나 뭐 중갈식이나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다 점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전체 글에서 장으로 나누고 장에서 절로 나누고 절에서 단락으로 나누고 단락에서 문장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를 막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러려면 생각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전 시간이 이제 안전 심리니까 안전 심리에 대해서 내가 논문을 쓰겠다. 야, 그러면 논문이라고 하는 형식은 이런 거잖아요. 처음에 논문의 형식은 다 똑같습니다. 1장은 이 서론을 써야 되는데 서론에는 이런 걸 써요, 보통. 연구의 필요성. 이 연구를 왜 해야 되는가? 목적. 이 연구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가? 이거에 대해서 이게 잘 구성을 해야 돼요. 1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나중에 같이 한번 해볼 건데, 논문을 이제 막 찾아보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출판된 논문이라 막 찾아보면, 결국에는 가장 첫 번째로, 외국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논문도 마찬가지고, 영어 논문 보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다 읽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가장 첫 번째로 보기 시작하는 게 일단 제목을 보죠. 제목을 보면 거기서 내가 쓰고자 하는 키워드가 딱 분석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안전문화에 관해서 쓰겠다. 그러면 뭐 세이프티 컬처, 리질리언스, 세이프티 원, 투,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이 쭉 나온 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논문을 쭉 추려놓은 다음에 그다음부터 보기 시작하는 건 본문을 읽는 게 아니라 요약을 본단 말이죠. 애브스트랙트라고 하는 요약을 딱 읽어요. 영어 논문도 마찬가지고 한글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딱 요약을 딱 보고 여기서 이 사람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내 문제의식과 이 사람이 결이 같냐 아니냐를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약에서부터 그게 안 돼 있으면 본문을 읽어본다 한들 이건 시간 버리는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 가셔가지고 석사 논문 쓰시거나 박사 논문 쓰실 때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짧은 시간에 내가 상당히 많은 자료를 다 읽어가지고 그걸 분석을 다 끝낸 다음에 그걸 나름대로 다 체계를 이제 예를 들어서 아 여기서 이 참고문헌의 어떤 3장, 방법론에 관한 부분은 내 논문의 1장의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로 가져오겠다. 뭐 이런 구조를 다 짜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없이 이제 한글 파일 열어놓고 이제 쓰려고 그러면 한 글자도 이제 안 써주는 거죠. 근데 어제 그분이 딱 그랬어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그분한테 말은 못 했는데, 아, 못 쓸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안 되면 글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1장,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1장에는 이제 서론을 써야 돼요. 서론은 연구의 목적, 필요성, 연구 방법, 범위, 뭐 이런 거. 이런 걸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2장에 딱 넘어가서 이론적 배경. 내가 쓰고자 하는 거에 대한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아주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1장, 2장에서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1장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논문이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변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변수를 찾아가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은 결과 변수예요. 결과 변수. 그러면 논문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알고자 싶은 건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친 독립 변수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얘가 왜 일어났는가? 뭐 때문에? 이걸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장에서는 결국 어떤 걸 얘기하겠어요? 결과 변수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다 구조를 짜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거 읽을만 하겠어. 괜찮겠네, 이거. 요걸 보고 이렇게까지 생각했단 말이야? 이런 게 딱 뭔가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2장을 본단 말이에요. 2장은 이론적 백그라운드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했는가. 이거를 2장에 딱 보면 이제 그게 딱 느껴진단 말이죠. 3장부터는 이제 연구 방법론. 그래서 제가 석사 과정에서만 해도 과기대에서 연구 방법론 수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석사 4학기 중에서 2학기가 지났는데 이제 3학기부터 저는 솔직히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시간이 지나면 3학기 정도 되면 진짜 너무 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논문은 그 아까 제가 글쓰기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이 대학원 과정에서 대부분 석사도 졸업하는 비율 자체가 과기대 제가 보면 한 40% 정도는 졸업 못하는 것 같아요. 석사 과정도. 한 60% 졸업하고 박사는 10%에서 20%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 들으면 1명이나 2명 졸업하고 나머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제가 딱 봤더니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안 돼요, 이게. 글쓰기가 안 돼. 글쓰기가 안 된다는 게 우리가 뭐 한글을 못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구조가 완전히 딱 정해져 있는 글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붓가는 대로 쓰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붓가는 대로 쓰는 건 되게 쉽게 쉽게 이렇게 쓰는데 딱 뭔가 정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글을 쓰라 그러면 답답해하고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되게. 그래서 제가 그 우리 박사과정이나 대학원생 그 석사과정 이렇게 논문 처음에 이렇게 지도받으러 오는 학생들한테 이거 딱 먼저 사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일단 이거 논리적인 글쓰기. 일단 문장을 쓸 줄. 여기에 이 책의 상당 부분은 우리 교재에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시는 교재에 이 책이 거의 대부분 다 집어넣는데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요런 거. 요거.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같아요. 요거. 단락. 의외로 사람들이 단락을 나눌 줄 몰라요. 단락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첫 번째로 문장 자체를 문장에 대해서 구성할 줄 모르다 보니까 단락 구성은 당연히 못하고 문장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쓴 글을 이렇게 딱 읽었을 때 그런 경우 되게 많지 않으세요? 이 영어로 된 글이 아니라 한글로 된 글인데 읽었는데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도대체 뭘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영어로 쓴 글도 아니고 한글로 된 글을 읽었는데 읽고 났는데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 왜 그럴까요? 토론, 본론, 결론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아니. 문장. 이 서론, 결론, 본론 문장이. 갈 것도 없이 문장을 읽었는데도 왜 하나도 머릿속에 안 들어올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문장을 쓸 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주술 관계 일치시키는 거거든요. 주어에서 얘기한 거하고 서술어가 일치가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 글 잘 보세요. 주어 따로, 서술어 따로 가다 보니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많이 쓰냐면 주술 관계 일치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그러다 또 생각이 꼬여 있다 보니까 문장이 길어져요. 절이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한 문장이 단문체로 짝짝 끊어서 가는 게 아니라 중문이나 막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 쓴 글 읽다 보면 비문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앞에서 주어는 사업주를 시작했는데 서술어는 관리감독자의 직무로 끝나는 것 같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은. 이 되게 이상하게 끝나버립니다. 또 사람들이 글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그냥 게시판에 짧게 뭐 주어도 얘기 안 했다가 이거 이렇게 대부분 비문이죠. 주어 서술어 없죠. 그러니까
주어, 소서, 호응도 문장, 안고, 안긴 문장,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게 안 맞아요. 안 맞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너무 익숙하죠. 그 문자도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논문 같은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이런 오류를 많이 저지른다 그러더라고요. 실제 제가 보면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보면 특히 논문 지도할 때 지난 학기에도 이제 박사과정 어떤 사람 논문 지도 이렇게 딱 읽었는데 깜짝 놀란 게 어, 그런 글들이 되게 많아요. 부사어가 지나치게 많아요. 부사어는 필수 성분이 문장 필수 성분이 아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내 주장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 보니까 계속 강조만 하는 거예요, 막 자꾸.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갖고 이걸 계속 붙여나가면서 막 주장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할 자신이 없으니까 강조, 지나치게, 너무, 매우.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요. 그리고 접속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어, 문장에 힘을 빼는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인데 수동태 문장이 너무 많습니다. 능동적으로 내가 행위를 이끌어가는 문장이 별로 없고 뭐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그 뭐냐 문장이 이끌림 당하는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제가 딱 봤을 때 문장 뭐 쓸 줄을 모릅니다. 성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저기 비디오하고 오디오가 다 안 되신다 그러셨죠? 네, 휴대폰으로 들어왔어요. 네. 네네. 아, 정달용, 예, 맞아요. 국어 단락 작문 교육. 예. 근데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서정수 교수님의 문장력 형상의 길자입이라는 책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 대부분이 다 인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리고 이거 절판됐어요. 이거 저도 뭐냐. 이 책, 헌책, 중고책으로 어렵게 구했거든요. 아니. 아, 예. 이 절판, 근데 저희 어려워요, 되게. 근데 아까 그 서정수 교수님이 이 관련된 이 내용 자체를 굉장히 쉽게 잘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책 한번, 근데 우리 교환에 상당 부분 제가 다 옮겨놨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건 좀 하나 사서 읽어보시는 게 되게, 왜냐면 글쓰기 할 때 되게 많으니까 이건 꼭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첫, 네. 그 학우님들이 이제 이 강의를 안 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추천해 주려고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예, 예. 음. 일단 그래서 이 문장부를 쓸 줄 모르더라고요. 콜론은 어떻게 쓰는지, 세미콜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온점은 언제 써야 되는 건지, 쉼표는 어떻게 될지, 기본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헛다운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납표는 어떻게, 이거 전혀 모르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이 막 꼬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장이 길어지니까 더더욱 주술 관계가 일치가 안 되죠. 주어로 뭐로 시작했는지 까먹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제일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퇴고를 안 합니다. 계속 읽어가면서 이거를 계속 진짜 막, 예? 누구야? 노인과 바다 쓰신 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해밍웨이. 네, 어. 해밍웨이도 그랬잖아요. 자기 초판을 눈을 뜨고 읽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적인 작가도 계속 읽어가면서 불필요한 거 빼고. 그러니까 퇴고는 결국에 이런 거죠. 불필요한 거 계속 빼는 과정이거든요. 계속 빼고 계속 빼가지고. 제가 오늘 저기 칼럼 넘긴 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아니, 그 나오시면 제가 아무튼 이 A4 한 장짜리 2,500자 정도밖에 안 되는 그거 쓰는데도요. 보여드릴게요. 보면서 얘기해요. 우리 라이브 강의실 또 참여하시면 또 예? 좋은 것도 있어야죠, 그죠? 잠시만요. 제가 뭐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 미국의 국립교통안전위원회 NTSB라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썼는데, 이거는 유튜브 버전 올라가는 거는 요 부분은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이게 아직 저기 안 됐으니까. 이거 혹시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뭐 이제
요거는 이제 미주죠, 미주. 이 본문 내용에 있어서 인용한 거 이제 인용한 거 미주 형식으로 나눈 거고, 요거 빼고. 그러니까 잠시만요. 본 글자는 요거 한 페이지예요. 요거 한 2,500자 정도 되는데, 예. 요게 단락이죠? 단락, 그죠? 요런 단락.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락을 쓸 때는 내가 주장하는 부분들을 어디에 놓을 거냐? 전면부에 놓겠다. 이게 두 갈씩 구조죠. 뒤에 놓겠다. 이게 미갈식 구조고, 앞뒤에 놓겠다. 양갈식. 그거 빼고 내가 다른 걸로 서술하겠다. 무갈식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요런 게 돼야 단락 구성에 대해서 내가 전략이 짜져야 내 문제의식, 내 주제어를 어디다 갖다 놓겠다. 그러면 이 주제어의 뒷받침 문장들을 어떻게 구성하겠다. 이게 돼야 이제 이 단락을 꾸밀 수가 있는 거죠. 이 단락을 꾸밀 수 있어야 내가 힘을 줘야 될 중심 문장이 있어서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겠다. 이런 게 생기는 거고 그게 생겨야 그러면 펼쳐 보일 때 처음에 두 가지식으로 보통 대부분 두 가지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게 가장 잘 이해하기 편하니까 먼저 딱 얘기해주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이제 내가 주장한 주제 생각에 대해서 이제 뒷받침하면서 내용을 막 열거해 나가는 건데 이 앞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뒤에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 이게 전략적으로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서로 호응해 가면서 뭐 캐롤이 어떻다. 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얘는 어떻다. 그럼 이렇게 했다. 마지막에 그럼 마지막 단락에서는 앞에서 뭐 네 개 부분에서 얘기했던 거 간단하게 정리해 가면서 내가 앞에서 주장했던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뭐 런 식의 이게 결국에는 글을 쓸 때 내가 한 편의 글을 쓸 때 어, 전략을 딱딱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딱 해주는 거거든요. 뭐 내용은 나오시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생각했을 때 우리 학우님들도 그렇잖아요. 다른 거 막 일기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논문을 쓴다는 것은 1강에서도 말했지만 논문은 공공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표절이 범죄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 게 아닌데 남의 거를 무단으로 가져와가지고 내 거인 거냐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를 속인 거잖아요. 누군가를 기만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문 표절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되는 건데 이 논문이라고 하는 걸 잘 쓰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로 갖춰야 될 기술이 논리적인 글쓰기입니다. 논리적인 글쓰기. 다른 거 말고 소설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수동태 문장을 쓰면 안 되고 부사어 남발하면 안 되고 지나치게 접속사를 많이 쓰면 안 되고 주술관계 일치시켜야 되고 이런 거 하기 이전에 문장 부호부터 알아야 되는 거죠. 문장 부호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 같고요. 그리고 그 안전연구방법은 말미에 보면 제가 선행연구들 이렇게 분석하는 기본 툴 제가 만들어 놓은 거 그걸 좀 보여드리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가장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차피 라이브 강의를 한 시간씩 해야 되는데 뭐 다른 얘기 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글을 한번 써보시고 그거 관련해서 서로 얘기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삼다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삼다가 중요하대요. 글을 잘 쓰기 위한 요건으로 삼다. 다작, 다독, 다상량. 저도 많이 쓰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써보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글 잘 쓰려고 그런 되게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글을 못 쓰냐. 그거는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 했어요. 작가들이 글을 잘 쓰는 이유가 있다. 작가들이 글 잘 쓰는 이유. 작가들이 왜 글을 잘 쓸까요? 책을 많이 읽어서. 우리 강다인 학우님, 네. 작가들이 왜 글을 잘 쓸까요? 사람들이 뭘 읽고 싶은지
알고 쓰는 거 아닐까요? 음. 심리, 아, 네? 심리? 사람들의 좀, 네. 아, 내가 너무 질문을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음. 이런 답을, 이런 고차원적인 답을 원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 아니, 작가가 글을 잘 쓰는 이유는 하나래요. 마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아,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글쓰기. 그러니까 저도 오늘 새벽 3시부터 연구실 나가가지고 9시까지 썼거든요. 음. 이게 내가 오늘 또 미루기는 염치가 없으니까 제가 나와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거 2,500개 쓰려고 미국의 NTSB 사이트를 진짜 거의 몇 페이지를 다 번역하고 막 그러면서 막 근데 그것도 내가 10시까지도 아니고 이 사람도 출근 9시 전에 할 건데 그럼 9시까지 보내는 것밖에 안 되고 8시 반까지 내가 보내야 되겠다. 그래 이게 내가 좀 뭔가 살지 그러니까 새벽 3시에 나와가지고 거의 5시간 반 동안 사투를 벌이며 막 쓰는 거예요. 뭐잘 쓰고 못 쓰고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어떤 주제를 하나 고르셔가지고 한번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처절하게 느낄 수 있어요. 어떤 거냐? 야, 내가 진짜 아니 아니 A4 한 장 쓰는 게 이렇게 어렵다고? 진짜. 음. A4 한 장이 문제가 아니로 야, 단락 하나 쓰는 게 이렇게 어려워? 와, 이 말이 돼? 그걸 느끼게 돼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어차피 우리 김영수 하고님도 그렇고 대학원 가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대학원은 그냥 음. 입학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어떤 대학원이든 이게 대학원이라는 과정은 있잖아요. 학부 과정하고 달라요. 대학원 과정에서는 지금처럼 강의하지 않아요. 교수자가 뭐 PPT 띄우는 강의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주제만 던져주고, 그러면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다 발표예요, 다. 글을 다 쓰는 거죠, 계속. 글을 수렴해서 PPT를 만들든가 하는 뭐 그런, 이게 연습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사과정, 예를 들어서 졸업했다. 그럼 박사라고 호칭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럼 사회적으로 서로 용인되는 신뢰가 이런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은 어떤 주제라도 던져줘도 학술적으로 뭔가 해올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딱 논문이에요, 진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대학원 박사과정 들어갔을 때 이제 석사 논문을 써봤잖아요. 그러면서 처절하게 느껴봤잖아요. 아,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네. 논문 쓴다는 게 진짜 너무 어렵구나. 박사과정에 갔어요. 그 석사 과정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대학원이라는 데를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대학원에 딱 들어가면 4학기든 5학기든, 그러니까 일반 대학원은 4학기, 특수대학원이나 산업대학원은 5학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4학기나 5학기를 그냥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졸업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다녀보니까 수업 듣는 건 있잖아요. 대학원, 예를 들어서 내가 학위를 따는 데 있어서 중요도로 따졌을 때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수업 듣는 거. 30%? 크게 따지면 두 가지죠. 코스웍이라 그래서 수업 듣는 거 하나, 논문 쓰는 거 하나. 대학원은 딱 두 가지 과정 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개 과정 중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코스웍은 전체 중요도로 따졌을 때 몇 프로 정도 될까요? 30% 정도. 30% 정도. 우리 이종라고님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10% 정도? 네. 제가 처음에 석사 과정 들어갈 때는 50대 50 정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박사까지 다 끝나 보니까 지금은 더 짜졌어요. 제 박사과정 들어갈 때는 20대 80. 제가 실제 과기대 박사과정 들어갔을 때 제가 원의장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 앞에서 브리핑도 했었는데 아 그거 영상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한 5대 95 같아요. 코스웍은 5 정도. 왜냐면 코스웍은 이게 너무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다고 모르겠는데 사지 멀쩡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걸어 다니고 가서 앉아 있으면 돼요. 그리고 발표하는 거야. 뭐 다 하잖아요. 발표 누가 못해요? 다 하지. 근데 논문은 달라요. 논문 논문 이게 논리적으로 글을 쓴다는 거는 다릅니다. 이게 내가 북간대로 쓰는 에세이가 아니라 정말 그리고 더더군다나
논문이라고 하는 건 주장만 하는 글도 아니잖아요. 인용이란 형식을 달아가지고 내 주장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인용을 달려면 내가 많은 걸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읽는 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 남의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선행 연구라고 하는 어떤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이런 걸 그대로 가져올 때도 인용하는 방식이 직접 인용하냐, 간접 인용하냐에 따라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다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을 깨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표절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근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승자 같습니다. 학부 과정에서부터 지금 이 논문 쓰는 거 이렇게 보시면서 하는 거는 진짜,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 박사 과정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했다 그랬어요. 아씨, 졸업 못 하겠는데? 이런 생각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총체적 난관에 빠진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영철 학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앞에 라이브 강의가 겹쳐서 이제 늦었습니다. 매주 그래야 될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오늘 목소리가 멋있으십니다. 아, 예. 지금 어디 서재세요? 예, 공부하는 방입니다. 와, 멋지십니다. 그, 요번 학기에 저기 편입하신 건가요? 입학하신 건가요? 아, 편입했고 지금 5학기째입니다. 저기 졸업 유예하고 그 컴퓨터 AI 공학 그 복수 전공 그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업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야, 졸업까지 유의하면서 대단하시네요. 다른 분들은 빨리 졸업하려고 뭐 수업도 더 많이 듣고 막 그러시는데. 그럼 원래 학과는 어디세요? 또 아, 세종사이버대 편입학은 유튜버 학과로 했고요. 아, 유튜브 학과. 편입학했고, 네. 그다음에 경영학 복수 전공하고 지금 컴퓨터 AI 공학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학과로 편입하셨다는 거는 그래도 이제 뭔가 그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하신 거 아닌가요? 어, 개인적인 말씀인데요. 어머니가 다치셔가지고 옆에 좀 지켜드려야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어머니 옆에 있다가 아, 뭔가 좀 온라인으로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네. 그 유튜브 학과에 편입학을 그래서 그 완전히 개인적인 이유로 네. 이제 했습니다. 그 유튜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유튜버 학과면 뭐 마케팅 관련된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촬영하고 편집해서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하시려는 예, 목적으로 콘텐츠 만드신 것 같아요. 제작하는 거 하려고 첫 학기는 이제 뭐 편집이나 이런 거 했었는데요. 네, 네. 예, 근데 어,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처음에 편입학한 동기가 이제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예, 하나하나 뭐 그 말씀 드리면 너무 길고요. 예, 네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예,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AI는 파이썬 뭐 이런 거 지금 공부하세요? 예, 파이썬은 지지난 학기랑 지난 학기 공부했고요. 네, 빅데이터랑 그 머신러닝, 네. 예, 그 이번 학기는 이제 인공지능 API랑 그 사물 인터넷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다음 학기에 한 다다음 학기까지 한 2학기 더 하면 기본적인 과정은 공부를 하고 이제 그때까지 뭔가 결과를 내야 되는데 예,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공부보다는 어떤 성과물을 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좁히고 있습니다. 그럼 되게 좀 의외인 게요. 네, 지금 이제 뭐 코딩하고 프로그램 하시고 이런 작업을 막 하시는데 처음에 유튜브 학과로 오셨다가 이렇게 경영 쪽으로도 하셨다가 이제 이쪽으로 하셨다가 지금
안전 연구 방법은 논문 쓰는 과정인데 이게 또 어떻게 매치가 광고 되는지. 방법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이공계 논문은 제가 잘 몰라서 네. 이제 그쪽에 관심을 가져서 이제 수강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그 일주 강의에 네. 그 학제 연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근데 네. 네. 예, 학제 연구, 요즘은 또 이제 융합 연구라고 네. 해서 네. 예, 그런데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데 그 인공지능의 성과도 또는 그 결과의 콘텐츠도 관심이 있지만 어떤 연구 결과도 특히 이제 제가 해보지 않은 이공계 쪽의 연구와 논문에 관심을 가지고 교수님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우선 네. 저기 그냥 이렇게 액면가로 봤을 때 저기 학우님이 교수님 같아가지고 되게 뭐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아무튼 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십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공부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학위를 따면 연구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공부자라는 말은 없죠. 공부하고 연구는 어떻게 다를까요? 연구는 학문적으로 뭔가 좀 과학적이거나 뭐 이런 데 집중한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네, 한다. 좀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부하고 연구는 어떻게 다를까요? 공부는 개인적인 스터디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자기 성취율 이런 걸 좀 더 바라는 게 좀 공부의 개인 만족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했던 거고요. 네, 공부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공통적인 과제에 대해서 뭔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한다든가 뭐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네, 연구를 하고 네,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거나 네, 뭐 과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을 연구라고 표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강다인 아버님은 그러니까 이게 스스럼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부하고 연구는 어떻게 다를까요? 저도 공부는 조금 가볍게 접근할 수 있고, 연구는 뭔가 데이터나 통계나 전문적인 지식이 같이 있어야지 연구라고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혁재 아버님은 따로 앞선 분들하고 다른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 저도 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정렬 아버님도 공부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 같고요. 네. 연구는 스스로 하는 것, 할 것 같습니다. 네. 찾아서. 그, 그 작년에 어, 인천공항을 통해서 어떤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기자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갑자기 어떤 조그만 애가 달려가면서 아빠하고 달려가는데,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근데 취재진이 왜 이렇게 많지? 저 사람이 뭐 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아까 이 전 시간에 했던 얘기 같은데,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노벨상이잖아요. 노벨상에는 수학상이 없어요. 수학 부문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필즈상이라고는 한 상이 전 세계에서 가장 수학 관련된 상 중에서 권위 있는 상이에요. 필즈상이 뭐냐면 40세 이전에 수학 관련된 연구자들에게 성과를 낸 사람한테 주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40대가 넘으면 아무리 빛나는 성과를 내도 필즈상 수상을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필즈상 수상자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일본에 3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필즈상 수상자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봤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그분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필즈에서, 갑자기 그분 성함이 생각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제가 왜 거기에 되게 주목을 했냐면요. 필즈상이 이렇게 대단한 상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딱 봤더니 이분이 소위 말해서 수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증명하는 거잖아요.
어떤 난제에 대해서 증명으로 끝내는 거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박사 졸업하기도 전에, 허준희 교수, 예. 허준희 교수가 작년에 이제 필즈상을 수상했는데, 박사 과정 중에 온갖 난제를 9개인가 처리했다는 굉장히 천재죠. 그렇게 생각하면, 야, 이 사람 진짜 천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중퇴자였고, 검정고시로, 근데 머리는 있었나 봐요. 검정고시로 서울 들어갔어요. 어, 갔는데 그랬대요. 제가 또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겉모습은 그냥 그래요. 그냥 뭐 그냥 그런데 말하기 시작했는데, 야, 사람이 빛나는 거예요. 말을 말도 너무나 잘하고. 근데 더 깜짝 놀랐던 건 이 사람의 글을 읽었을 때 뻑 갔어요, 저는. 이 사람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서울대 졸업 축사를 썼거든요. 그거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야, 글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검색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딱 들어와가지고 그때까지도 진로를 몰랐대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 수업 저 수업 막 듣고 다녔대요. 그러다가 이 사람 수업을 들었다는 이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도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학문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누가 썼냐면 히로나 카이스케라고 일본인인데 이 사람도 필즈상 수상자예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고 교토대학교 수학과 교수였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필즈상을 받았으니까, 뭐 작년에 허준희 교수가 처음으로 필즈상 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 필즈상 수상자가 없었고, 서울대에서 이분을 초빙한 거예요. 한 학기인가 두 학기인가 초빙했다고 그러더라고. 초빙했으니까 서울대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 사람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몰렸을 거 아니에요? 학기 초에 엄청나게 많이 몰렸다가 학기 말에 4명 남았대나? 너무 어려우니까 이 수업 자체가 너무 어렵고, 근데 그 중에 4명 중에 한 명이 허준이 교수였다는 거예요. 이 히라나카 교수한테 서울대 교수님이 물어봤대요. 가르친 서울대 학생 중에서 누가 좀 잘하는 거 같냐? 허준이 교수를 딱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허준이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무것도 뭐 관심 있는 게 없어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자기는 그냥 과학 기자하고 싶었대요. 시 쓰고 싶었대요. 음. 근데 어쨌든 자기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관점을 생각하면 문과형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다른 세계에서 잭팟이 팍 터져버렸죠. 이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허준희 교수가 히라나카 교수의 첫 번째 강의 수업을 듣는 순간부터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정도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랐던 그런 순간에 히라나카 교수의 그 수업 자체가, 그 강의 자체가 자기를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허준희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공부하고 연구의 차이점은, 공부는 선행 연구자들의 지식을 답습하는 거라고. 공부는. 연구는 선행 연구자들이 답습해낸 그 고차를 토대로 해서 전혀 없었던 걸 해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학위를 따면 연구자라고 그러지 공부자라고 하지 않죠. 음. 근데 논문에 있어잖아. 제가 아까 논문 뭐라 그랬죠? 논문은 구성이 딱 정해진 글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 한치 오차도 있으면 안 돼요. 문장의 형식, 뭐 이런 것도 아주 그냥 그대로 가야지, 전혀 따르게 가버리면 이제 심사받는 과정에서, 예, 난도질 당하거든요. 사실. 완전히. 그 논문의 구성을 보면 1장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장에는 서론이 들어갑니다. 서론. 연구의 목적, 필요성에 대해서 써주고, 2장에 있어서는 이론적 배경. 그러니까 여기에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들을 고찰하는 단계가 2장이에요. 그러니까 2장이 아주 이론적 백그라운드죠. 공부는 이럴 때 필요한 거죠. 이럴 때. 내가 하려는 주제에 있어서 선행 연구자들이 어디까지 연구를 했는가? 여기서 빈 게 어딨나? 그러면 내가 연구할 부분은 선행 연구자들이 어디까지 연구를 했고 거기서 빵꾸난 데가 여기 있으니까 나는 이걸 토대로 해서 이런 연구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장부터는 연구 방법론이 나옵니다. 연구 방법론. 연구 방법론은 크게 따지면 두 가지예요. 양적 연구를 할 것이냐, 질적 연구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1장에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기술했다면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주요 내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2장에서 해주는 거예요. 2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1장에 내가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이론적 논거, 근거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돼요? 3장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내 논리가 다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인용이란 형식을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져오는 행위 자체는 결국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구에는 중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기본 명제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뭔가 붙여가지고 다른 어떤 기존의 연구자의 어떤 학설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이걸 붙였을 때 가장 그래도 어느 누구도 깔 수 없고 나를 어느 누구도 내가 할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건 뭐겠습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 같은 거 갖다 두면 누가 그거 갖고 깔 수 있겠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그 사람이 입증하지 않는 한, 그리고 입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만큼의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지 뉴턴이라고 하는 이 대학자가 만들어 놓은 이론 자체가 깨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장에는 그러니까 기존의 연구자들의 다양한 내용들의 어떤 그 연구 성과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인용이라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붙여넣는 겁니다. 1장, 2장이 거기서 딱 끝나면 이 3장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럼 내가 할 진짜 연구에 대해서 내가 여태까지 그 기존의 연구자들이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증명하는 과정이 3장부터예요. 그럼 증명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뭐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거에 어떤 기준이 없이 막 갖다 놓으면 분명히 심사자들이나 아니면 내 논문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라고. 그건 네 생각이지.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최대한 객관화 시켜야 됩니다. 그건. 그래서 방법론이 필요해요. 방법론은 크게 양쪽 연구를 할 것이냐, 질적 연구를 할 것이냐. 양쪽 연구의 대표적인 게 설문을 통해서 통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다수의 사람들, 모집단의 어떤 성향이나 추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최대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객관화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이 장에서 충분히 백그라운드가 돼 있었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또 논거를 붙이는 과정이 3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출하고자 싶은 게 이제 4장에서의 어떤 그 내 연구 주제에 대한 결론이나 이런 것들을 4장에 가져오고 5장에는 이제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겠죠? 1장에서 2장으로, 2장에서 3장, 3장에서 4장, 뭐 이게 다 연결돼서 마지막에 이제 기존에 없었던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거까지가 논문이거든요. 이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코스웍은 사지 멀쩡하면 다 하겠죠. 예, 논문은 되게 어렵겠죠. 이게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해야 되고 고민하는 걸 떠나서 이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글로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글력 자체가 안 되면, 그러니까 필력이 없으면 이게 예, 쓸 수가 없는 거죠. 구성을 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논문을 쓸 때 한글로 쓰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국문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국문법을 모르는데 문장부호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모르고 문장에서 중심어가 어떻게 배열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단락을 어떤 구조로 가지고 갈지 단락이면 절을 어떤 식으로 내가 전략적으로 배치할지에 대한 이게 안 돼 있으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논문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대학원 과정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졸업률이 자체가 한 10%, 15%밖에 안 되는 게 다 어디서 미끄러지냐면 논문 쓰는 과정에 다 미끄러져요. 코스웍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사지 멀쩡하면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박사 수료고요. 이 말은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박사 수료라고 하는 건 석사 졸업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이 논문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죠. 그죠. 예. 코스속에서 학점 이상해가지고 사회적 문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만큼 논문이 이 대학원이라는 이 과정 안에서 굉장히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고 미끄러지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학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시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이게 긴장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뭔가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열심히 하겠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제가 운동을 오랫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저 운동하는 거 보면 딱 보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해보라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노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라이브 강의실에 진짜 좀 알차고 하려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주제를 좀 정해가지고 A4 용지 하나라도 좀 써서 서로 이렇게 그러는 게 그래도 실제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제가 대학원 과정에 있는 학생들, 석사나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논문 제가 지도할 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한번 신랄하게 한번 네,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음. 네. 그냥 뭐 그냥 얘기하죠. 뭐. 제 생각에는 주제 아무거나 하나 정해가지고 A4 용지 하나도 너무 많으면 뭐 근데 사실 글이란 게 있잖아요. 제가 자기 자소서 쓰는 친구들, 수능 보는 친구들 이렇게 제가 첨삭도 한 4년, 5년 했는데요. 사실 천자 이내 쓰는 게 더 어려워요. 2000자, 2500자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이게 줄여버리니까 훨씬 어렵습니다. 결국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글의 마지막 단계는 퇴고예요. 글을 줄인다는 건 내가 내 생각의 나래를 확 펼쳐가지고 글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얼개를 다 잡아놓고 퇴고는 이걸 다 줄여나가는 거거든요. 이만큼 했던 걸 계속 줄이고 줄여가지고 딱 해놓는 건데 천자 이렇게 딱 해버리면 몇 자 안 되니까 금방 쓸 수 있겠네. 그게 안 됩니다. 뭐 내가 생각이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천자로 절대 줄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자소서를 여러분 사람들 자소서 읽어보면 다 어때요? 비슷하죠. 다 역경은 어떻게 다 똑같은 데서 역경을 듣고 일어났는데 리더십 발휘한 거 쓰려니까 다들 뭐 무슨 동아리 과정에서 뭐 누가 힘들어하는 거 도와줘 다 똑같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A4 한 장 정도 한 2,500자 2천 저 칼럼 쓸 때 요구되는 게 한 2,500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A4 한 장 정도 되는데 그걸 한번 쓰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 예, 저희 저 이제 편입할 때 예, 자기소개서 하고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네, 예. 제가 한 2,000자 정도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A4 그냥 한 장 다 써가, 두 장 썼거든요. 근데 그거를 올리려고 했더니 지금 교수님 얘기처럼 천재 있는 줄이라고 이제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거를 500자를 어떻게 줄이지? 막 삭제를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건 이만큼인데 나 표현하고 싶은 건 이만큼인데 이게 줄이는 게 더 힘든 거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어, 저희는 아시지만 저희는 서류 작업이 너무 많아서 매일 서류 작업하다 보니까 PPT, 엑셀, 워드 뭐 이런 거는 그냥 몇 날 며칠 뭐 몇 달 동안 계속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 데이터는 이만큼 만들어 놓은 거를 줄이는 작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 것 같고요. 제가 특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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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십시오. 특히 이제 PPT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표용 하면 저희가 발표하는 게 아니라 저희 팀장님이나 아니면 뭐 팀장님 부사장님이나 상무님이 발표하다 보니까 그걸 한 장으로 압축해라?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그 강의 교환 있잖아요. 음. 이걸 26강 체제하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연구 방법론. 거기 책 몇 권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제가 실제로 거의 투입된 그 교환 26강 체제를 쓰기 위해서 제가 투입한 책이 몇 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글쎄요. 많을 것 같습니다. 세 권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60권 이상 돼요. 네. 그 안에. 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교환을 짤 때, 이거는 나중에 유튜브 올라갈 때 이거 제가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아무튼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 보이세요, 지금? 음. 이게 뭐냐면, 안전연구 방법론 주별 수업 내용, 이거 각각의 프로파일을 다 짜는 거예요. 한강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쭉. 이게 한 학기 전체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럼 각각의 하나씩은 어딨냐? 예를 들면 안전 심리 한번 보여드릴까? 이거 뭐 제 방법이긴 한데 간단하게 뭐 안전 심리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한강 분량이에요. 한강. 안전 심리 한강. 5강. 불안전한 행동. 그러면 각각의 하나. 학습 내용 뭐, 어떻게, 콘텐츠는 뭐 쓸 거, 그림 뭐 넣고, 어떻게, 표현은 뭐 넣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안전연구 방법론도 마찬가지죠. 이게 PPT화 된 게 여러분들 보면 교재예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다 다 이렇게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왜 이렇게 하기 시작했냐면 언제부터 그랬냐면 제가 대기업에 특강 나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2018, 2017년인가? 2017년인가? 이때부터 프로파일을 짜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PPT 하나 만들더라도 이렇게 프로파일을 안 짜면 내 생각이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칼럼 쓸 때도 어제 9시간 앉아서 뭐 했겠습니까? 계속 그러니까 글을 막 쓰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주제가 데이터 기반의 사고 조사. 사고 조사를 어떤 식으로 나누지? 잠깐만. 사고 조사의 매개를 뭘로 가져가지?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 오케이. NTSB를 일단 갖다 놓고 NTSB가 뭐 달라진 게 뭐 있지?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갖다 놓지? 얘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우리나라 항공tor자사고조사위원회랑 어떻게 다르지? 그거를 막 쓰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다 짜는 거죠, 막. 테이블 만들어가지고 차이점, 어떤 거, 전, 예. 그게 다 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표로 다 정리가 되고 딱 제가 이렇게 표를 딱 보는 순간 저는 지금도 그렇죠. 교환 안 보고 이 프로파일만 딱 봐도 어떤 식으로 간다. 요건 이런 식으로 간다. 방향은 어떻게 가겠다. 어떤 게 포인트야. 뭐 이런 게 딱 나오는 거죠.